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격적으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국이 크게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간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자 여야의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오늘 새해 국회 예산 시정연설에서 개헌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전격적인 제안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 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 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제 87 체제 헌법은 우리 몸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 그동안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 자제를 촉구해 왔는데 그동안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추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와 민생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음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2014년 1월과 6월의 발언을 각각 저희들이 짚어드렸는데 허 이사장님, 그동안 박 대통령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전하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 이제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또는 그 현 정부 입장에서 정치적 상황을 돌파할 적에 조금 뭔가 좀 부담이 느낄 때마다 사실 그 개헌 논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원포인트 개헌,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개헌 문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DJP 연합과 관련해서 개헌 논의도 했고 그런데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 그 국회에서 어떤 여론이 아주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벌써 국회 개헌 모임과 관련해서 200명이 넘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 아젠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여야 관계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항상 벽에 부딪혀도 오다 보니까 이참에 국회에서 이미 개헌의 어떤 개헌 관련된 상황이 무르익다면은 굳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이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은 대통령이 이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잡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데 저는 사실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로 봤었는데 이것을 앞당기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황들을 여러 가지 지금 전국 상황들을 또 여야의 어떤 전국 상황들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예. 이런 어떤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좀 앞당겨서 개헌 문제를 직접 꺼내지 않았나.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는 뭐 다시 또 블랙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임기가 1년 지금 4개월 정도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굳이 정면 돌파하면서도 전국 상황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 개헌 상황을 전국 여당과 야당의 관계를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 상황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도 깔려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난 8.15 광복절 때 개헌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까지 논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허 이사장님 분석으로는 20대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차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 말에는 아마 개헌 카드를 들고 놓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좀 시기가 좀 빨랐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시기에 그럼 지금 이걸 들고 나왔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일종의 그 뭡니까 국면 전환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권력형 비리 의혹들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했지만 네. 말 그대로 개헌이 갖고 있는 정치적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이걸 그러니까 개헌 부분을 던져버리면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대적으로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네. 국정장악력이 지금 급속도로 지금 흩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본인이 임기 말까지는 나의 레임덕을 방지하면서 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걸 넘어서 차기 대선 구도, 차기 정권 창출에 있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자신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보관이 깔려 있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제 야당이 그런 정치적인 이 일종의 꼼수 아니냐, 그때 반발하는 거고요. 예. 짧게는 이완된 정국을 다잡고 길게는 정권 재창출까지 바라본 포석이다라는 분석이신데, 김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박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87 체제의 마감이다. 네. 이제 옷에 안 맞는 옷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87 체제의 마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첫 번째로는 대통령 임기하고 관련됐다고 봅니다. 87 체제는 일단 대통령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5년 단임제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제 대통령 선출권을 돌려주자는 그런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당시에 국민들의 어떤 그런 희망을 갖다가 분출시키는 거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고요. 근데 이제 벌써 30년이 다 됐습니다. 3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사실 10년 전부터 그 헌법 개정 문제가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지금 이 헌법 개정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늦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변하는 시대에 걸맞게끔 헌법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이제 커졌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이런 역학관계에 따라서 헌법 개정을 언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시대적 어떤 사명감도 결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여러 정치 논란을 떠나서 분명히 개헌의 필요성은 상당히 무르익은 것 아니냐, 예, 그런 그렇죠. 분석이신데 사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굉장히 환영하는 반면에 야당은 무엇인가 의구심을 표하는 분위기인데요. 여야의 반응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에서 또 많은 의원들이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오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실효적인 또 밀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되겠죠. 박 대통령은 2년 전 개헌 논의 때는 경제 블랙홀이 될 거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심지어 금이시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80도 입장을 바꾼 개헌 논의 제안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인 개헌, 국면 전환형 개헌 논의 제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당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임기 초에 했으면 가능했지만은 이제 대통령 선거 1년을 앞두고 제안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의 무게를 두고 다분히 우병우, 최순실 등 이런 블랙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략적인 것도 숨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는 개헌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많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모든 기득권과 정파의식을 내려놓고 우리 후손을 위한 최적의 헌법을 논의하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과거의 입장을 180도 전환한 배경이 궁금하다.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한 전환용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만시지탄이지만 평가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 이사장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박 대통령의 재임을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해왔는데 야당의 이런 반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렸다. 조금 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 의혹으로 전국 주도권을 야당이 완전히 잡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대선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헌법 개헌 문제가 딱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에 빠졌죠. 예. 특히 왜냐하면 야당은 사실 최순실 씨 의혹 이후에 사실 전국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쟁점을 확보를 못한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 이 핵심 이슈인 이 대통령께서 개헌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특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의 유력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개헌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게 갑자기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소위 말하는 친노, 친박 외에 관련된 좀 비패권지대, 예. 제3지대 여기와 관련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과 관련해서 상당히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러다 보면은 야당에서 이 전국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 잡은 상황을 놓치는 이런 상황이 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당연히 이렇게 그럴 수 반발할 있는데. 수밖에 없고 물론 이거를 뭐 국면 전환용에다 하고 정치적 아마 이슈를 상당히 그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집권했다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저는 벌어지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좀 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대통령이 하든 또 국회에서 하든 헌법 개헌이 나왔기 때문에 야당도 이제는 냉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네, 봅니다. 예. 냉정하게 야당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수용하면서 평가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논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야당이 사실 대략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 난감이다. 맞죠. 그럼 오늘 뭐 야당의 반응은 2007년도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런 말씀을 쓰셨거든요. 뭐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보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비판은 그거였거든요.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전국 주도권을 갖고 가기 위해서 민생을 제쳐놓고 정치적 노릇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뉘앙스였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야당이 느끼기에는 2007년도 박근혜 당시 이 한나라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예.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는 당시 박근혜 그 당대표와 한나라당이 개헌을 논의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지금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야당은 사실은 지금 이제 5년 단임이 갖고 있는 이 재앙직 대통령제의 단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네. 많이 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많이 개진을 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만 그러나 일단 개헌의 논의가 물꼬가 터진 상황에서는 예. 야당이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야당이 그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면 아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불만은 있겠으나 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김 교수님, 이제 정부와 이제 국회 내에 이제 각각 어떤 논의 기구들, 공식 기구가 이제 설치가 될 텐데 앞으로 어떤 논의, 어떤 절차를 이제 밟아가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도 헌법 개정 특별 기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 내부에서도 이미 아마 정성인 국회의장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내에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안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물꼬가 트여지면 본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회가 주도할 것인지 정부가 주도할 것인지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의하면 뭐 대통령도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도 발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헌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보면 포섭해가지고 하나의 개정안을 만드는 데 있어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주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특별위원회 구성돼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되면 네. 국정과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 의견을 수렴하고 사실 진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의 나올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이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출하고 또 공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 자체도 이미 2번에 걸쳐서 헌법 자문연구위원회라든지 헌법 개정연구위원회 이런 등등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예. 정부 형태 등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학술적 논의는 끝났는데 그러면 왜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이 헌법 개정이 되면 현재 대통령 임기와 현재 그 국회의원 임기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해득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정치권에서 항상 그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함수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항상 놓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다. 지금 오늘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겠다는 화두를 제가 볼 때는 국회에다 던진 겁니다. 예. 그 공을 국회에다 던진 게 뭐냐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권력 구조 개편을 이원집 한다든가 정부제를 하겠다. 이원집제다 내각제를 할 건지 네. 아니면 대통령 중임제를 가겠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이와 관련해서 물론 대통령께서도 정부 내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 화두를 정치권에 던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일단 방향을 잡아야 된다 봅니다. 방향을 잡고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하는 네. 그런 수순으로 갈지 아마 대통령이 개헌을 하자고 물꼬는 터졌지만은 대통령이 이것을 전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개헌 관련 그 국회의 어떤 그 여론몰이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국회 개헌 모임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 모임 같은 경우도 이미 200명이 넘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무리해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입법부에서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입장을 전달하는 그 정도 입장을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그렇게 보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두는 것이 이제 그분이 입법부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원 집정부제냐, 4년 중임제냐, 뭐 순수 의원 내각제냐 이런 논란들을 두고 과연 의사가 통일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궁금하거든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건데 그러나 지금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대통령 오늘 뭐 김종수 수석이 대통령이 그 뭡니까 이 헌법 제안권자로서의 그 헌법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뭐 의지는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대통령이 만약에 개헌안을 발의한다 하더라도 그 발의가 국민투표로 가기 전에는 국회 내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 동의를 받는 부분에서 야당이 최소한 뭡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여소야대 국민인데 야당이 반대를 한다면 그게 간철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다면 이 가장 핵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권력 구조 부분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들이 국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건 아마 각 정파 간의 입장에서 서로의 또 득실이 있겠죠. 예.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가면 과연 어떻게 그러면 그 타협을 할 것이냐 부분은 저는 상당한 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관건은 제가 봤을 때는 분권과 협치라는 이 하두 키워드가 그 키워드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예의주시하면서 이 논의 사항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해초리를 든다는 심정으로 따질 건 따지고 지적할 건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의 과정이 지난하였지만 결국은 분권과 협치가 화두가 될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김 교수님 사실 많은 분들이 논의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이번 집정부제 뭐 독일식 방식이라고 하죠. 또 4년 중임제, 순수 의원 내각제 여러 방안이 있는데 주요 장단점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대통령제는 이제 그 입법부하고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그 견제 역할을 이제 의회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굉장히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추진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네.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어서 바로 직접 그 입법에다가 그 반영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또 장점은 뭐냐면 행정부의 수반인 내각이 의원들로 구성이 대부분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회와 행정부가 협력 관계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다수당제에서 어느 한 당이 다수의 그 의석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이원 정부제는 사실은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시도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바이마르 헌법에서 시도가 됐었는데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이제 정착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프랑스에 와서 이원 정부제가 된 것은 프랑스가 그동 4공화국의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내각제였는데 그 의원 내각제가 사실은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만 초래했었기 때문에 드골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제 헌법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한테는 강력한 이제 국방과 외교 권한을 주고 그다음에 의회로부터 구성되는 내각은 이제 내정에만 치중한다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프랑스도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대통령과 수상이 같은 총리가 같은 정당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이게 동거 정부일 때 당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 행정부 내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돼서 갈등이 유발됨으로 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정부 형태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현실에 가장 맞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고민, 지난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얘기인데 허 이사장님, 사실 이제 너무나 이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야권 일각에서는 결국은 못하는 것만 화두만 던져놓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아마 그 야당이 반대한다는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야당에서 지금 가장 그 반대할 수 있는 쪽은 친노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지금 어떤 유력한 야권의 후보다 보니까 거기는 4년 중임제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4년 중임제를 선언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대통령께서 개헌을 얘기할 때는 대통령제는 일단 가지 안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나.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지금도 여소야대고 또 여당과 야대 협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게 대통령제 한계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우리 헌법 체제가 사실 어떤 완전한 대통령제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원 집정제가 가미된 그런 지금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모순이 많다.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통령제의 어떤 제왕적 어떤 절대적 권력 문제라든가 또 절대적 권력이다 보니까 야당에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상쇄하고 윈윈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4년 중임제를 갈 건가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참에 이원 집정제 그다음에 내각제 순 그것을 먼저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차이지 그 과도기를 거쳐서 아마 그다음 정부에서 이원 집정제나 아니면 내각제를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저는 좀 그렇게 이 상황에 좀 점쳐보고 결국은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4년 중임제는 현행 단임제와 큰 차이가 없다. 아니요, 4년 중임제를 안 간다고 봅니다. 안 간다고 본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그거 잠깐 드리면요. 어차피 대통령은 그 헌법 제 128조 2항에 보면은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된다고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가 선진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권력 구조의 적임인가를 그것을 판단해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호하는 권력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뭐 논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 나왔던 홍문정 의원의 그 청기누설 발언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그 구도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어떻게 청기누설이 맞다고 한다면 지금서 사실은 맞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거죠. 오늘 대통령께서 개헌을 던졌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반기문 카드가 상당히 유효하게 선거를 버리기 쉽지 않다. 버리기 쉽지 않고 이것이 유효하게 선거를 수 있는 카드라는 거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원집정부제가 소위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에 의해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려는 그런 정치적인 포석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야당이 반발이 심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순수 의원 내각제로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석 분포만 보더라도 어느 일방이 지금 이제 가반수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여건이 설사 총선에서 약간
조금 네. 좀 부진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권력의 3분의 1 이상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여건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방패막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유리한 거 있지만 이 4년 중임도 만약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카드도 아마 쓰겠지만 그 가능성은 사실 조금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원집정부제 첫 번, 그다음에 내각제 순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권력 구조에 관해서. 우리 김 교수님이 아까 이제 임기 문제를 임기 분리치 문제를 지금 주장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원 집정부제를 하든 4년 중임제를 하든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불일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것도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5년 임기고 국회의원은 4년 임기라서 이게 20년마다 한 번씩 일치가 되는데 그때 헌법 개정하는 가장 확실하게 헌법 개정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은 불일치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불일치되는 건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사실 이 헌법 개정에 있어서 지난 19대 국회 때 헌법 개정 자문연구에서는 했던 게 바로 이제 이원 정부제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의 그 주장이었고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오랫동안 헌법 개정과 관련된 헌법 역사에 있어서 대통령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차라리 4년 중임제가 우리나라 헌법 현실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가운데서 적절하게 헌법 개정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의원 내각제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원 정부제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앞으로 우리 현실에 어떤 제도가 맞는지 어떤 정부 형태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50년, 100년의 앞을 봐야 될 시스템을 짜야 되는데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임기 단축 관련해서는 하나 해법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2014년도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그 헌법 개정 이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놓은 안이 이 이원 집정부제 안인데 네. 그때 당시 대통령은 6년 단임이고 그 직선으로 뽑고 예. 의회는 4년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그 방식을 원용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내년에 개헌을 한다더라도 그러니까 의원은 그대로 두는 거죠. 의원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만 6년짜리를 뽑을 때 새로 뽑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방 외교 예. 그 부분만 하면서 6년을 가는 거죠. 그 대신 이 지금 총리는 어떻게 뽑느냐 하면 의회 내에서 선출하기로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뭡니까 여야 원내 분포를 본다고 하면 어느 특정 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당이 상당히 캐스팅 보트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푼다고 한다면 임기 문제는 풀 수 있다는 하나의 단서는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폐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개헌을 위한 소위 말 징검다리형, 과도기형 그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은 임기를 지금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가면은 국회의원이 2년 있다가 2년만 하고 해산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걸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2.5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개헌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개헌은 그걸 개헌을 위한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정부한테 정식으로 넘겨주는 거죠. 어렵게 대통령이 되는데 2.5짜리 정부.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개헌을 어떻게 할 건지 자기 공약을 내놔야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야당에서도 지금 무르익었다고 보는 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대선 주자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야당도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왜냐하면 다 집권 경험을 해본 지금 그런 야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제 결국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차기 대권 대선 주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개헌 논의의 향배가 엇갈릴 것 같은데 일단 여권의 주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 제일 기쁜 날입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서신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환영하고 각 당 정치 주체들이 마음을 비우고 나라를 위해 필요한 개헌을 위한 특위를 빨리 구성하도록
해서 이 일에 착수하기를 바랍니다. 시기는 딱 시기적절했습니다. 지금이 딱 개헌 논의할 때입니다. 2007년 1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당시 그 박근혜 대표께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순실, 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개헌의 핵심 요지는 분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자는 건 양당이 권력 나눠 먹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국민들의 민심과 정면으로 반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이 정권 출범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다. 시의적절하다. 지금이 딱 개헌을 논의할 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 지금 개헌하자는 것은 양당에게만 유리하는 것이다. 개헌 논의에 의해서 이전에 선거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 교수님, 일단 여당 입장, 아무래도 차기 대선 주자가 확실치 않은 여권 입장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쌍수를 들고 이제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김무성 대표 아시다시피 2014년도입니까?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서 상하이에 가서 개헌 발언했다가 완전히 대통령한테 한번 크게 호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도 간간히 그 개헌에 대한 입장을 뉘앙스를. 밝혔습니다만은 네.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여권 내에서는 개헌을 제일 주창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본인 입장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무엇보다도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이 상당히 지지율이 빠진 이런 현상이 유지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예. 결국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현상이 타파돼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제기했던 그 이야기대로 모양새가 흘러간다는 부분은 본인 입지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판이 흔들릴수록 본인의 정치적 문신이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 거. 반면에 지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상당히 좀 그 대통령이 이렇게 먼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면 전환용 안 된다. 부정적인 입장을 꺼내는 이유는요.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 현직 지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수많은 아젠다를 던지면서 계속 주목을 끌면서 상당히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덜컥 뺏기면 이 여권 내의 경선 구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아직 입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오시원 전 서울시장도 아마 남지사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좀 전에 입장을 냈는데 정치적 계산과 그렇죠. 당리 당력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 개헌 야합에 불과하다. 부정적인 입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지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큰 틀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인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보면 자신이 지금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열려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해버리면 자신들이 목소리와 공간이 닫히는 가능성이 상황이다. 높다고 보는 거죠. 원래 이제 남경필 지사는 지금까지 보면은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지,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금까지 주장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세훈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제를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왔죠. 근데 앞으로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할 때는 굉장히 거기다 유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당에서 지금 가장 그 개헌과 관련해서 족쇄가 풀리는 게 김무성 대표입니다. 네. 아마 그 김무성 대표가 아마 어젯밤에는 굉장히 아마 이것 소리를 듣고 제일 반가워했던 이유 중에 어젯밤에 들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되면은 당내에서 상당히 주도권을 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개헌과 관련해서 항상 주도권을 쥐고 왔었어요. 예. 거기 이제 반대 쪽에서 있던 쪽이 이제 친박 쪽인데, 친박은 어쨌든 대통령 의중을 알 수가 없고, 또 자칫하면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정 아젠다가 이 브레이크홀로 빠지게 되면은 이 네임덕이 바로 올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반대해 왔죠. 야권. 네.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도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표는 사실은 그 송민순 외교장관 그 회고록 회고록. 문제까지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그것을 나를 갖고 공격하려고.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하지. 본인도 그래 느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그냥 내가 야권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지금 개헌 블랙홀로 빠지게 되면은 권력 구조가 바뀌면은 네. 본인도 한 완화부 대응이 된단 말입니다. 유력한 후보가 네.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고 또 안철수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개헌 전에 선거 구도를 네. 새로 짜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개헌하게 되면 거기에 개헌만 권력 고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거기에는 뭐 기본권이라든가 그다음 지방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네.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렇게 다 포함됩니다. 그 권력 구조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너무 권력 구조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권력 구조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논의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테이블에 앉지 않겠나. 다만 주도권을 뺏긴 데 대해서 좀 기분이 나쁠 것이다. 결국은 그래 야권 보는 거죠. 주자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그렇죠. 분석이신데. 뭐 문재인 전 대표도 오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최순실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덮기 위한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심을 했고 방금 안철수 대표도 똑같은 이 의도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개헌의 논의를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무시하고 할 수는 없고.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부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 문재인 전 대표도 이 상황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선거제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지금 이제 국회 내에서 2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금 개헌을 바라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5년 단임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87년 체제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유력한 대권 주자의 두 사람이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판을 가면 어떻게 자기 걸로 끌고 가냐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역제안을 할 것이냐. 이거를 뛰어넘는 예를 들면 뭐 권력 구조 방안을 하나 던지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치와 분권이라는 그 큰 틀 속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네. 김 교수님, 사실 지금 이런 정치권의 역학 구도, 셈법 어떻게 보십니까, 학자로서? 예, 일단은 지금 뭐 내년 대선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가깝게 후보자로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좀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개헌을 통해 가지고 권력 구도가 바뀌거나 또 대통령자, 의원 내각제나 이원 정부제로 됐을 때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헌이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찌됐건 대선이 되면은 후보자라서 서로 대선에 참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이미지를 고양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리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형태로 가버리게 된다면 본인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원했던 셈법들이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반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헌법학자로서 보건데 개헌은 언제든지 논의가 될 수 있는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시대에 맞게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건 정말 아쉬운 안 거죠. 나온 일이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짚어야 될 것 같은데 허 이사장님, 사실 이제 이번 개헌 논의로 사실 여야를 통틀어서 제3지대론이 참 굉장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제3지대론 또 김종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비패권지대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절대 강자가 없다는 거예요. 후보가 대선에서. 그건 뭐냐면은 합종연행 나오는 여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패권지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권력 구조가 바뀌면은 국회의원들한테는 사실 파이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은 파이가 없어요. 대통령 한 사람이면 절대 성자 독식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개헌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권력 구조가 바뀌면은 정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파이가 넓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제3지대론이 제3지대가 탄력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제3지대에 계신 분들이 오늘 대통령의 그 개헌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듣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제3지대에서 지금 이제 가질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소위 말해서 세판 짜기 아닙니까? 세판 짜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개헌이고 그래서 지금 손학규 전 고문 같은 게 돌아오면서 제7공화국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되면 주도권을 뺏겨버리는 상황이라서 본인들이 나설 공간이 사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뭐 하여튼 어찌됐건 대통령이 슬쩍 이제 국회로 공을 던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는 어떤 형태로도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결국은 합의체를 구성해서 테이블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인지는 이제 국회의 몫이 됐다. 헌법학자로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체제가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글쎄요. 없습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사실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를 갖다가 뭐 개정안도 만들었었고요. 네. 물론 의원 내각제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체계를 가져가는데 대통령제를 여전히 조금은 더 하고 나서 의원 내각제를 네.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통령제를 한다 그러면 부통령에도 힘을 좀 많이 줘야 된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세 분 말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박 대통령이 개헌론에 화두를 던진 만큼 정치권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